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서귀포에는 눈이 내리고 있군요. 여기 눈 원래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아니, 또 올해 이렇게. 내가 왔다고 또 이렇게 또 환영 인사로 눈을 많이 뿌려주나? 아니 오늘 아침에도 딱 일어났는데 창밖에 갑자기 막 하얀 거야. 창밖이. 헐 뭐지? 갑자기 밤새 이렇게 눈이 많이 왔나? 하고 봤더니 진짜 눈이 많이 왔더군. 차 위에도 막 쌓여있고 집 앞 숲에도 막 잔뜩 쌓여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눈을 뚫고 와가지고 그대들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 그쵸? 자, 우리 어제 어디까지 했었느냐 하면요 33페이지까지 했던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군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34페이지 문제부터 풀기 시작해서 오늘 할 부분은 포화 수증기량, 그리고 수증기의 응결과 이슬점, 상대 습도, 하나 정도 더, 구름의 생성, 비와 눈의 생성 정도까지. 우리 기억나죠? 왜 방학하기 직전에 이 부분 하다가 방학 됐잖아, 그치?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왔으니까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자, 34페이지를 보세요. 탄소의 순환. 탄소가 얘가 어제 했던 내용을 잠깐 좀 돌이켜 보면은, 우리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플러스 이제 우주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5개의 권역으로 나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기권, 대기권이라고도 하는 그 기권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물이 많은 곳, 그걸 뭐라 그러니? 수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땅은 지권이라고 하고, 생물이 많은 곳은 생물이 많은 곳? 생물들을 생물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 하나 더 있어. 그렇지. 우주를 의미하는 외권. 이렇게 5개로 나눠요. 걔네들 중에서 외권을 제외하고, 외권에는 탄소가 별로 없어요. 우주에는. 우주는 주로 뭘로 돼 있는지 아니 혹시? 질소, 수소. 그렇지. 우주 있잖아, 우주. 저 바깥에 있는 우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림이나 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본 그 우주라고 하는 녀석은 주로 얘랑 얘로 구성이 돼 있어요. 수소, 헬륨 2개 더하면 99%. 나머지 1%가 모여가지고 지구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 거예요. 물론 태양은 이제 수소랑 헬륨이 많긴 하지만, 우리 몸 속에 제일 많은 건 뭘까? 물이지. 물은 뭐죠? 이거죠? 물은? 그러면 이 중에서 질량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무게로 따지면 수소가 더 많을까? 산소가 더 많을까? 갑자기 그냥 찍어보세요. 탄소. 그렇죠. 외산소냐 함량. 수소라는 녀석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 제일 가벼워. 제일 완전 가볍고, 산소는 그거보다 무려 16배나 무거워요. 그래서 수소가 1이라고, 물론 뭐 1g은 아닙니다만은 1이라고 한다면 산소는 상대적으로 16이라는 이런 질량 값을 가져. 16배 무겁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2개 있어봐야 산소 하나를 무게를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많은 그 원소는 산소란 말이야. 근데 우주를 이루는 원소는 수소랑 헬륨을 2개 합해서 99%래. 그러니까 나머지 1%들이 뭉쳐가지고 지구도 되고 우리 몸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야. 나머지 부분에는 수소랑 헬륨이 거의 가득 차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요. 갑자기 이 얘기 왜 했느냐면은 4개 권역, 외권 빼고 나머지 4개, 나머지 4개에서 탄소라는 녀석이, 지금 얘기하는 건 탄소야, 탄소가 순환을 한다 이거죠. 순환을. 그래서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여기서 각각 탄소는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을까? 공기 중에 탄소라는 이름 들어가는 거 공기 중에서 들어본 게 뭐가 있니? 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온실가스의 주범이라고 저거 얘기하는 거. 그래,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주로 탄소들이 존재를 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CO2? 그렇고, 그 다음에 물속에는 탄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거 어제 했던 내용이긴 한데, 얘네들이 굴껍데기? 굴껍데기, 조개껍데기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할 수는 있어요. 존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물속에 녹아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건 오히려 생물권이라고 보면 되고, 살아있는 상태에선 생물권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죽어서 바닥에 가라앉았어. 바다 밑바닥에. 그러면은 걔가 다져지면 뭐가 되냐면 석회암이 돼요. 석회암. 석회수는 뭐예요? 석회가 녹아있는 물을 석회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석회가 굳어서 바위가 되면 석회암이 되는 거고. 그래요. 다음에 수건에는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하냐면 이 이산화탄소가 물에 잘 녹아서 탄산음료라는 얘기 많이 들어본 것 같을 텐데, 그치? 콜라, 사이다 이런 것들, 환타 이런 것들이 다 탄산음료죠. 그런 식으로 탄산 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해요. 무슨 얘기냐? 이산화탄소가 보면 물에 녹아 있다는 얘기야. 물에 녹아가지고 뽀글뽀글 기포가 나기 직전의 상태로 그렇게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에도 은근히 이산화탄소가 많이 잘 녹아요. 잘 녹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산음료가 가능한 거지. 물에 잘 안 녹았으면 탄산음료라는 말도 없었을 것이야. 여튼 이렇게 존재를 하고, 생물권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유기화합물. 갑자기 유기화합물? 이렇게 쓰면 좀 친숙하지 않지만 사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형태로 우리 몸속에 존재를 하게 돼요. 탄수가 다 들어있어요. 탄수화물이고 지방이고 단백질이고 단, 지, 이거 말고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근데 하지만 이게 주 영양소야. 왜냐면 우리 몸에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고 주로 얘네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백질만 추가로 질소라든지 아니면 황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고요. 나머지들은 CHO 요것들의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가 우르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몸이 그래서 탄소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 산소 다음으로 많이 들어있는 게 뭘까? 탄소, 수소. 산소 다음이 탄소야. 산소 다음이 탄소고. 그래서 물이 70%이기 때문에 산소를 뛰어넘지 못했지만 우리 생명체,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래. 심지어 식물도 그렇고 아니면 뭐 세균 같은 이런 녀석들 있잖아. 아주 하등한 녀석들도 전부 다 탄소를 가지고 있어요. 유기화합물이라고 해서, 왜 갑자기 유기화합물이 무슨 뜻이냐면 탄소를 가지고 있는 여러 화합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화합물이 무슨 뜻인지 알죠?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 그걸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 같은 것도 다 화합물이고 한데 그 중에서 탄소를 가지고 있으면 유기화합물이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각각 탄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는지, 공기 중에는 당연히 이산화탄소 형태, 물 속에는 녹아 있고, 땅에는 석회암의 형태로 돌로, 그다음에 생물권에는 우리 몸에 있는 구성 성분으로 유기화합물 형태로 존재를 한다. 이 네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고, 게다가 얘네들이 왔다 갔다 순환을 한다라고. 왜? 기권에서 녹으면 수권으로 되고, 수권에서 또 이 탄산 이온들이 침전이 돼서 가라앉아서 바위가 되면 직권으로 가고, 직권에서 생물권으로는 어떻게 갈까? 직권에서는 뭐 꼭 생물권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다른 방향으로 가도 돼요. 다른 방향으로 가도 되는데, 얘네들이 석회암에서 얘네들이 물에 녹아요. 이 석회암이라고 하는 녀석도 그냥 물 말고 약간 이렇게 산이 좀 섞여 있는 산성의 수용액을 만나게 되면 잘 녹거든. 얘네들이 구멍이 막 숭숭 뚫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수권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권에 들어오는 탄소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들어오느냐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있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걸로 바꾸는 거, 그거를 식물들이 하는데 그 작용을 뭐라 그러니? 빛을 받아서 포도당을 만들어. 광합성이라고 부르죠. 들어봤지? 광합성? 그래요. 광합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렇게 탄소가 넘어오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죽으면 땅으로 들어가서 뭐 화석 연료가 된다든지 아니면 석회암 성분이 된다든지, 아까 뭐 굴껍데기, 조개 껍데기, 전복 껍데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석회암의 성분이 되는 거죠. 네. 선생님, 질문이요. 네. 여기서요, 산불이 일어나서 나무가 탄다가요. 음흠. 이거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됐대요. 음흠. 근데 이게 가을철에 건조할 때 막 나무가 이렇게 해서 네. 지들끼리 불 다음에 자연발화냐? 물론 뭐 자연발화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번개 같은 거 치잖아. 번개 쳐가지고 산불 나는 경우도 있어. 정말로. 벼락 맞은 나무가 불탔는데 옆에 나무로 번져가지고 산불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어. 뭐 사람이 꼭 이렇게 불을 질러야만 산불이 나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이 뭐라고? 왜 꼭 1번이어야만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요. 생물권에서, 그러니까 나무 속에 저장되어 있던 탄소들이 불이 타면서 기권으로 날아간 거잖아.
그치? 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그거가 똑같은 녀석을 고르라는 문제야. 그래서 이건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를 골라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보기 1번이 뭐냐면 사람이 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생물권에 있는 사람 몸속에 있던 탄소가 공기 중으로 기권으로 나갔다. 방향이 똑같으니까 1번을 골라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4페이지 문제를 진짜 실제로 좀 풀어보도록 하죠. 소진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야. 소진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었지? 어제 거 복습하면서 너 오길 기다렸어, 사실. 자, 34페이지를 펴보세요. 탄소의 순환. 다음 중 탄소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하시오. 탄소는 생물체를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이용되니? 못돼. 네. 화석연료 속에도 탄소가 잔뜩 들어있죠.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거나 아니면은 화석연료의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다 전부 다 화석연료라고 이렇게 부르죠.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화석이 영어로 뭐게요? 갑자기? 영어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나요? 네. Fossil fuel. 계속해서 화석이란 뜻이에요. 화석 연료. 그래서 화석 연료라고 이렇게 쓰죠. 저걸 그냥 직역한 거야. 직역하니까 화석 연료가 된 거지. 갑자기 화석이라 그러면 막 무슨 뭐 암모나이트 나와야 될 것 같고 삼엽충 나와야 될 것 같잖아. 들어본 적 있죠? 화석.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거랑 상관없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화석 연료라고 한답니다. 자, 2번.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의 주요 성분이다. 맞죠? 맞아요. 주요 성분 탄소 맞고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므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는 뭘 일으켜?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되는데 그렇죠. 예, 이산화탄소라는 녀석이 바로 온실가스의 주 성분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고요. 다음 7번. 다음은 탄소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래요. 괄호 안에 들어간 알맞은 말을 쓰시오. 지구상에 존재하는 탄소의 99% 이상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이 네 가지 중에서 뭐에 제일 많을까?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이게 압도적이에요. 특히 돌의 형태로 들어있는 거 그리고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 저장되어 있는 거 요거 두 개 합해서 99%. 나머지는 요거 세 개 다 합해봐야 1%밖에 안 돼요. 그럼 생물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렇게 많은데도 땅속의 석회암은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요. 얘네들은 말 그대로 탄소 덩어리예요. 거의 탄소 덩어리 수준이고 사람은 아까 사람만 봐도 탄소보다 뭐가 더 많았어요? 산소가 더 많단 말이야. 그런 식이기 때문에 생물체들이 전부 다 탄소를 갖고 있긴 하지만 탄소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야. 물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웬만하면 모든 생명체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얘네 세 개 합해봐야 1%고 99%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석 연료를 자꾸 이렇게 땅 바깥으로 캐내는 거야. 석탄, 석유, 천연가스 캐내가지고 자꾸 공기 중에서 태우니까 요 직권에 있던 탄소들이 자꾸 기권에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봐야 아직까지 뭐 지구 전체의 탄소의 양에 비하면 아주 적은 양만 기권에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산화탄소에. 그게 더 문제지 사실은. 석회암을 네. 좀 발달해서 잘 쓸 수 석회암은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석회암을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있잖아. 이건 뭘게요? 분필. 그러니까 플라스틱 말고 분필을 보라는 건데 분필 같은 경우에는 주성분이 얘예요. 탄산칼슘. 탄산칼슘으로 주로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도 탄소가 요 석회암이 주성분이야. 탄산칼슘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뭉쳐져 가지고 석회암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석회암은 여기저기 쓰는 데가 많아요. 쓰는 데가 많고 뭐 이렇게 석고상이라고 들어봤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본 떠가지고 이렇게 막 무슨 뭐 조각상 같은 거 봤는데 하얀색으로 되는 조각상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도 주성분이 석회암이 주성분이야. 그런 걸로 해가지고 석고를 만들어요. 석고를 만들고 석고를 이용해가지고 석고상을 만드는 거지. 그래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석회, 석고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 집안의 인테리어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벽면에 같은데 붙여놓는 것도 막 석회로 된 석고. 물론 뭐 잘 사는 집은 당연히 대리석을 붙여요. 당연히 대리석을 붙이지만 뭐 바닥도 대리석으로 깔더만 뭐 여튼 그런데 그 대리석은 석회암이랑 다른 거야.
그건 다른 거고, 종류가 다른 거고. 그거 말고 이제 벽에 붙이는데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습기도 좀 머금었다가 좀 이렇게 다시 좀 건조하면 주변으로 뿜었다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능성 벽제제 하면서 이렇게 기능성 벽제제라고 말은 붙여놨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석고야. 알고 보면 석고인데 석고가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뽕뽕 표면에 조그맣게 많이 뚫려 있거든.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굉장히 구멍이 많은 녀석이야. 그래서 물을 흡수했다가 뿜었다가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하게 되는 거죠. 주변 환경에 따라서. 갑자기 석회암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1번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탄소의 99% 이상은 무엇과 무엇에 포함되어 있느냐? 석회암과 화석 연료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괄호에 보면은 두 개가 빵빵 뚫려 있잖아. 빵빵인데 얘가 석회암, 하나는 석회암,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화석 연료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서진아, 아침 밥 먹었니? 아, 그래요. 끝나고 집에 가니? 아, 그래. 자, 2번. 탄소는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 그렇죠? 그다음에 수권에서는 뭘로? 자, 여기 읽어보세요. 그래요. 탄산이온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지권에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나 석회암. 생물권에서는 뭘로 존재한다고요? 유기화합물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유기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거 무슨 형태로 존재하는지도 나중에 가면 학교에서 차근차근 선생님 이걸로 존재하고 저걸로 존재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해 주실 거야. 저도 얘기했어요. 방금 얘기했어요. 자, 다음 3번. 탄소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하여 지구상의 각권을 순환한다. 생물권에서는 호흡 과정을 통해 무슨 형태로 기권으로 이동할까?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 호흡 형태로 가는 거 무슨 형태로 가요? 그렇죠. 이산화탄소. 우리 숨 내뿜을 때 이산화탄소 들어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줘. CO2라고 적어도 돼요. CO2라고 적어도 되고 이산화탄소라고 적어도 돼요. 자, 형태로 기권으로 이동한다. 8번. 다음 그림은 오른쪽 그림은 탄소의 순환 과정을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A에서 E 중에서 화산 활동에 의해 탄소의 이동이 일어나는 과정에 해당하는 것에 기호를 쓰시라고 하네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화산 활동이 뭔가요? 화산이면 산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한라산도 옛날에 저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겨난 산이고 그 다음에 제주도가 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뿡뿡뿡뿡뿡뿡 분화를 해요. 분화를 하는데 여기서 뭉게 연기가 나죠. 이 연기가 뭐예요? 주성분이 이산화탄소가 대당 많이 들어있어. 이 화산가스에 많이 들어있어서 즉 여기까지는 직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땅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뿜뿜 뿜어져 나가는 거는 어디로 갔어요? 대기로 갔으니까 기권으로 갔다. 즉 직권에서 기권으로 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게 뭐예요? A, B, C, D 중에서 이제는 책을 보세요. 이제는 책을 보니까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하는 거 A, B, C, D 중에 뭔가요? 그래, 대놓고 화살표가 그쪽으로 가리키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보면은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녀석이니까 C를 골라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생물체의 호흡에 의해 탄소가 이산화탄소 형태로 이동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하면 호흡? 그러면 생물권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기권으로 가는,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걸 골라주면 됩니다. A가 되겠네요. 잠깐 한 번만 데우고 끄도록 해요. 제가 벗었더니 좀 춥네요. 자, 3번. B 과정을 통해서 탄소는 침전물 형태로 퇴적되어 직권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B 같은 경우 뭐니 이게? 수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것이야. 수권에서 직권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퇴적암의 형태로 생겨나는 거. 퇴적암. 요 석회암이 크게 분류를 하면 퇴적암, 변성암, 화성암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할 수 있잖아. 암석은. 그 중에서 석회암은 당연히 퇴적암에 들어가요. 쌓여가서 다져져서 만들어진 돌이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다가는 뭘 써주면 되겠어요? 이때 만들어지는 건 뭐라고요? 요거요. 석회암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탄소의 순환 부분 이 부분도 꽤 잘 나오니까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지구온난화 넘어가도록 하죠.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하면서 온실효과가 활발해져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이게 바로 지구온난화의 정의지, 정의.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저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 중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기체가 증가하는 경우를 고르시래요. 목축업이 증가한다. 어떨까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기체가 더 나올까요? 아니면 덜 나올까요?
더 나오지 않아요? 더 나오겠죠. 왜 더 나오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렇지. 놓아서 키울 땅이 필요해가지고 자꾸 나무를 베버려. 그래서 나무가 줄어드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동물들도 생물체잖아. 생물체다 보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호흡도 하고 그다음에 방구도 끼고 되게 중요해. 호흡보다도 방구가 더 중요해. 왜냐면 이산화탄소하고 그 방구의 주성분이 뭐냐면 메탄가스. 들어본 적 있니? 메탄가스 뭐 이런 것들 나온다 그러잖아. 메탄가스가 나오게 되면 양은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지. 호흡을 훨씬 많이 해요. 방구보다는 호흡을 더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랑 같은 양의 메탄가스가 있다고 하면 메탄가스가 훨씬 더 온실 효과가 높아. 그거는 물질의 특성이야. 특성인데 이산화탄소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야. 양이 많아서 그럴 뿐이지. 어쨌든 그래서 소들이 트름하고 소화하면서 이렇게 소화시키고 이렇게 트름하는 거, 그리고 방구 끼는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온실가스 기체가 훨씬 많이 나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목축업이 증가하게 되면 지구 온난화가 점점 심해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어. 사람들이 고기 자꾸 먹고 중국인들이 이제 소고기 먹기 시작하면 지구는 이제 멸망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인들이 워낙 많잖아. 지금 아직 돼지고기만 먹고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아직 소고기 안 먹어요? 걔네들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몰라. 뭐 옛날부터 돼지고기 위주로 주로 먹어왔고 아직까지 소고기를 그렇게 소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이제 중국인들이 소고기를 찾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기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남미 쪽에서 엄청나게 나무를 다 베어 제끼고 소를 엄청나게 많이 키우겠죠. 그렇게 되면 지구가 멸망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완전 없는 얘기는 아니야. 있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교통량 증가. 교통량? 자동차 많이 돌아다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겠지 뭐. 그렇지? 화석연료를 더 많이 뗀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다음 옆에 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소진 읽어보세요. 이게 뭔 소린가요? 삼림? 삼림이 뭐야? 나무, 숲 이런 거 막 심는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런 면적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나무를 많이 심는다는 얘기네. 그러면 과연 지구 온난화가 심해질까요? 좀 괜찮아질까요? 괜찮아지겠죠. 그렇죠? 나무를 심읍시다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빼고 청정 에너지 사용.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시래요. 청정 에너지라는 게 뭐 그런 거 아닐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거 써라.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쓰면 아무래도 화석연료 쓰는 것보다는 좀 낫겠지.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에 지구 온난화에 의한 영향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자, 사막화 현상.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받은 건가요? 받은 거죠. 해수면의 상승 받았고요. 기상 이변 발생 맞고 빙하 면적의 증가, 감소만 몰라도 증가는 지구 온난화의 반대편에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4번은 X를 해주면 되겠어요. 5번 육지 면적의 감소. 이것도 지구 온난화의 영향 맞죠? 자꾸 물이 녹아서 빙하가 녹아서 자꾸 올라가는 거죠. 6번의 삼림 지역의 확대. 이것도 X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랑 상관없죠.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설명. 국제협력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도덕 문제가 나왔어요. 도덕 문제가 나왔어요. 1번을 읽고 딱 드는 생각, 정말로 옳고 바른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죠. 어때요? 이랬는데 X 이런 거 아니야? 국제협력 따윈 필요 없어 이러면서. 그래요. 1번은 동그라미고 2번에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로 인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였다. 맞죠? 그게 원인이에요. 지구온난화의 원인. 그 다음에 3번 삼림 벌채. 삼림 벌채 뭐? 나무를 다 제껴버린 거야. 베어버려. 샥샥샥 잘라버려. 그걸로 인해서 광합성량이 감소하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감소하였대. 왜 감소하지? 광합성량이 줄어들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요. 3번은 말 자체가 틀렸어요. 말 자체가 틀렸고 광합성량이 감소하면 당연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오히려 더 늘어나야 정상이야. 그렇죠? 그래요. 왜? 광합성이 이산화탄소 끌어들여가지고 포도당으로 바꿔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거까지 해가지고 어제 한 거 복습 겸 문제풀이를 좀 해보았고요. 넘어가서 35페이지를 가도록 하죠.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진, 그대가 다니기 전에 우리는 사실 방학 직전에 요거를 한 번씩 했었어. 앞에 단원. 그런 거 치고 너무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다 했던 거거든.
그리고 방학하기 전에 했던 마지막 단원이 이쪽이었어요. 포화 수증기량이랑 그다음에 뭐 구름 만들어지는 거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비 오는 거, 비 오고 구름 만들어지는 것까지 기억나나요? 아유 뭐 한 달 반밖에 안 됐어요. 한 달 반도 안 됐어요. 한 달 반쯤 됐나? 뭐 한 달 반 전에 했던 건데 이렇게 새하얗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 유선이 얼굴을 보니 감회가 새롭군요. 자 괜찮아요. 여기 진짜 처음 듣는 친구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35페이지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말부터 뭔가 좀 생소한 것 같아. 말의 뜻을 좀 보고 가죠. 자, 이 중에서 알아들을 만한 말은 요것만. 요 정도 알아들을 수 있겠네. 수증기. 수증기가 뭐죠? 물이 끓어가지고 이렇게 공기 중에 존재하는 거. 그걸 수증기라고 그러잖아. 그치? 물이야, 물. 그치? 물인데 기체로 된, 기체 상태의 물. 그걸 수증기라고 얘기를 하고, 량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수증기가 얼마나 있느냐,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치? 그렇겠지? 요 앞에 이 단어 포화는 뭘까? 응? 너무 많아. 꽉 찬 거. 그렇지. 꽉 찬 거. 뭔 얘기냐면은 요만한 우리 지금 여기 이런 강의실이 있어요. 강의실에 있는데 여기에 수증기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하겠지 당연히. 어떤 상황에서라도 수증기는 아무리 조금이라도 존재하긴 존재해요. 수증기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여기 피부에 있는 수분들을 마구마구 뺏기기 시작을 해요. 아 건조해 죽을 것 같아 숨을 못 쉬겠어 으억 이렇게 된다고. 진짜 0%잖아? 그러면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팍 와요. 아, 진짜. 그 정도로 세상에 그런 데가 있어요? 있죠. 엄청나게 건조한 곳 같은 경우. 근데 수증기가 0% 있는 공간이 자연계에서는 존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자꾸 이렇게 그럴 경우에 엄청나게 활발하게 증발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거든. 증발이 뭔지 알죠? 물이 갑자기 이렇게 막 줄어드는 거. 공기 중으로 이렇게 막 날아가서 수증기가 되는 거잖아. 그런 현상이 마구마구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물 갖다 놓으면 더 빨리 이렇게 없어지고 막. 그렇지. 건조할수록 물이 빨리 증발하고 뜨거울수록 빨리 증발하고 바람이 많이 불수록 빨리 증발하고 뭐 그 빨래가 잘 마를 조건 하면서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빨래가 잘 마를 조건? 그거랑 상관이 있는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포화라는 건 뭐냐면 요런 공간에 수증기들이 막 존재하는데 더 이상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얼마나 수증기가 들어가 있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포화 상태가 되기 위한 수증기량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내용을 조금 더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건 사실 증발부터 나옵니다. 방금 얘기했던 증발인데 증발이라는 현상은 물이 끓는 거랑은 좀 달라. 라면 먹으려고 이렇게 불을 켜요. 불을 켜면 물이 막 보글보글 막 끓어오르죠. 끓어오를 때 그러면서 한참 끓이면 물의 양이 줄어들어. 그걸 보고 얘기를 하지 우리는. 아 물을 끓여서 내가 공기 중에 수증기를 공급하였어.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거는 열을 가해서 100도가 넘어서 물이 이제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거고 그거는 끓이는 거고 증발이라고 하는 건 100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증발이 100도에서만 일어나니? 그건 아니잖아.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물만 떠나도 자꾸 줄어들잖아. 그런 것처럼 100도랑 아무 상관없이 온도랑 상관없이 뭐에 의해서 물 표면에서 물이 수증기로 이건 분자 운동에 의해서 물 분자의 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되겠어요. 어머나 뭐 원리는 신기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워낙 잘 볼 수 있는 현상이라 뭐 신기한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다른 말로 하면 빨래가 잘 마를 조건 정도가 될 거예요. 보면은 어떤 조건? 기온이 높을수록 그리고 습도가 낮을수록 아까 얘기했던 건조할수록 그 다음에 바람이 강할수록 그 다음에 표면적이 넓을수록 잘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이 녀석을 열심히 걸레를 빨아요. 열심히 빠는데 빨아가지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접어요. 정성스럽게 접어서 다음날 와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꼬깃꼬깃 뭉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놓고 가요. 그러면 다음날 와도 여기 아직 축축한 상태예요. 하지만 얘를 쫙 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척 걸쳐놓고 가면 그 다음날 와서 보면 다 말라 있어요. 똑같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꼬깃꼬깃 뭉쳐놓으면은 증발이 일어날 수 있는 표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증발이 잘 안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처럼 펼쳐놓으면 또 금방 이렇게 증발이 돼버리거나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약간 친숙하지 않을까봐 표면적이 넓을수록 잘 일어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럴 것 같죠?
그럴듯하면 됐어요. 자, 다음 두 번째 포화 상태라는 게 있는데 나 밥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내 배가 포화 상태야 라고 이렇게 아주 유식하게가 아니라 미친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가득 차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온도에서 공기가 최대한으로 수증기를 포함한 상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느끼기 습해. 물이 뚝뚝 나올 것만 같아. 이런 느낌이 와요. 왜 우리 그 장마철 같은 때 소나기가 한번 팍 오고 나서 딱 나가는 순간 뭐지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뭔가 찝찝하고 습도도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 그 정도면 거의 뭐 포화 상태라고 이렇게 보면 돼. 사람이 느낄 정도로 불쾌하다 싶으면 거의 포화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이때에도 증발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야. 아까 이제 증발이 습도가 낮을수록 잘 일어난다고 했잖아. 근데 습도가 100% 포화 상태라고 해가지고 얘가 증발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고 증발은 일어나는데 증발되는 만큼 다시 물이 생기는 거지. 증발이 일어나는 양만큼 거기에 물이 다시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역시 습도가 높으니까 증발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눈으로는 보게 되는데 사실은 거기서 증발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다시 물로 돌아가서 문제지. 아니 포화 상태니까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고. 받을 수 없으니까 야 내가 줄게 그러니까 됐어 돌아가. 안 돼 돌아가 해가지고 물로 다시 돌아가서 마치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증발이 일어나긴 일어나요. 그거 가끔씩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참 좀 알아두시고. 세 번째 포화 수증기량 드디어 나왔어요. 포화 수증기량. 포화 상태의 공기 1kg. 뭐 포화 상태의 공기? 그래요. 포화 상태의라는 얘기가 뭐가 포화됐다는 얘기냐? 수증기가 포화됐다는 얘기야. 포화 상태의 공기 얼마만큼? 1kg.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 양. 속의 수증기 양. 단위는 그람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안에 공기가 몇 킬로그램 정도 있을까? 공기도 무게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가끔 있더라고. 공기도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있어서 우리가 그 공기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게 기압을 받고 있는 중인 거죠. 일기압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공기의 압력을 받고 있는 거고 걔네들이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압력도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1kg 정도가 되면은 양으로는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커요. 당연히 크겠지. 야 공기가 뭐 그렇게 무거워봐야 얼마나 무겁겠어. 우리가 느낄 만큼 무겁지는 않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 방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의 양 정도라면 한 1kg에 가깝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이 되는군요. 이 정도 공간. 사람이 느낄 정도로 좀 무겁다 싶을 정도로 공기가 그런 양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돼요? 그 정도가 되려면 일단 공기를 압축시켜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해도 공기가 무거워서 못 일어나겠어. 이렇게 그건 기분 탓이야. 기분 탓이니까. 그래서 공기라는 녀석이 일단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밀도를 높여주다 보면 꽤나 무거운 녀석이 될 수 있겠죠. 그거 느낄 수 있는 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것들이야. 가스통, 산소통 이런 거 본 적 있니? 이렇게 쇠로 돼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 뭐 액체 액화시킨 가스들을 넣어놓는단 말이야. 프로판가스가 됐든. 그래서 왜 그 회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LPG 통 있잖아. 가스통.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게 꼭 LPG만 넣으란 법이 없고 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런 것들 액화시켜서 넣기도 하거든. 그게 가득 차 있을 때랑 그다음에 비어 있을 때랑 무게가 좀 꽤 차이 나게 달라요. 물론 원래 쇠로 만든 강철로 만든 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겁긴 한데 그 내용물이 들어있을 때는 더 무겁거든. 더 무겁고 그거 다 쓰고 나면 그래도 그나마 좀 느낄 정도로 가벼워져요. 다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포화수증기량 그래 포화수증기량을 얘기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해서 X축, Y축이 있는 그래프네요. 그래프인데 X축에 있는 게 뭐예요? 기온이라고 써있죠. 공기 온도 해서 단위는 도씨 단위로 될 것이고 5, 10, 15, 20, 25, 30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공기의 온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따뜻해진다 라는 그런 의미고, 이거 Y축에 써 있는 건 뭐라고 써 있어요? 수증기 양, 수증기의 양이라고 얘기가 써 있고, 단위가 그램 퍼 킬로그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단위를 보는 순간 드는 생각, 그램도 킬로그램도 둘 다 질량의 단위 아닌가, 그렇죠? 근데 갑자기 또 위에는 그램, 아래는 킬로그램 해서 서로 나누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공기 1kg 속에 수증기는 몇 g이 있느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kg 속에 수증기량,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여기도 5, 10, 15, 20, 25, 30 이렇게 써 있고, 5, 10 숫자를 쓸 공간이 없군요. 안에다가 쓸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선이 하나 쭉 그어져 있네. 그렇죠? 어떻게? 대충 이 정도로 공기가, 얘가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잘 맞는 부분을 보니까, 어우, 또 대충 그렸는데 또 맞아요. 훌륭하죠? 자, 이렇게 점들, 요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이 다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X축에 해당하는 온도에서, 그러니까 공기의 온도가 15도일 때 15도짜리 공기 1kg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수증기가 맥시멈 10g까지 들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요 점 찍고 나서 찾는 게, 밑에는 15고 10이잖아. 그러면 공기 온도 15도일 때는 수증기량이 공기 전체 1kg 중에서 10g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요 밑에 있는 부분, 요 아래에 있는 부분은 다 가능한 영역, 가질 수 있는, 점이 찍힐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쪽에 넘어가면 이미 요 경계가 포화 상태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수증기가 녹아있다는 얘기잖아. 요런 점 같은 걸 찍어보면은 15도인데 공기 1kg 속에 20g이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포화 상태가 10g인데 어떻게 20g이 되겠어? 따라서 요런 상태가 만약에 점이 존재를 하더라도 곧바로 아래쪽으로 뚝 떨어져서 요 경계선으로 떨어지면서 요만큼이 어떻게 될까? 10g이란 물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수증기의 형태로 있다가 15도에는 맥시멈 10g밖에 못 되는데 지금 20g이 억지로 녹아있던 상태였던 거야. 그러면 10g, 나머지 10g은 어떻게 되겠어? 가만히 냅두면 피가 아니라요? 물로 바뀌어서, 액체로 바뀌어서 뭐 바닥에 이렇게 맺힌다든지 저런 데 맺힌다든지 하면서 기체 상태로 돼 있던 수증기가 물로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언제까지? 공기 중에 10g만 남을 때까지,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10g만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물로 나오면서 물이 한 10g 정도 생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이 생긴다는 표현이 없던 게 생긴다는 게 아니라 수증기, 기체 상태였던 게 액체 상태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뭔 소린지 사실 뭐 잘 모르겠으면 계속 들어봐요.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 모양을 한번 보자. 그래프 모양을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죠. 올라간다는 얘기가 뭡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가질 수 있는 너가 어떻게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뭐냐면 차가운 공기가 있고 뜨거운 공기가 있으면 수증기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공기는 뜨거운 공기 쪽이야. 오케이? 그렇죠? 그 다음에 수증기를 많이 못 가지는 애들이 차가운 공기는 수증기를 많이 못 가지고 있다고. 그 정도 일단 그거를 하나 좀 잘 기억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로 들어보면 말이야, 우리 겨울에 이런 거 틀면은 갑자기 건조해 죽을 것 같아 막 이러잖아. 예. 숨이 안 쉬어져, 피부가 막 쩍쩍 갈라지는 느낌이야 그러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존재하고 있던 공기는 온도가 낮았어. 그러니까 뭐 5도, 10도 요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증기라고 하는 녀석이 많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지. 요 아래쪽이잖아. 수증기가 조금밖에 없었는데 수증기량이 바뀌는 건 아니야. 바뀌는 건 아닌데 바뀌는 건 오로지 기온, 공기 온도 자체가 쫙 올라간다 이거지. 올라가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조금밖에 없는 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느끼기에는 상대적으로 수증기가 줄어든 것 같은 느낌, 건조해진 느낌,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다음 페이지 나오는 상대 습도에서 또 나올 것이고, 거기 부분에 가서 방금 했던 얘기는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해요. 에이, 포화 수증기량, 더러운 포화 수증기량. 그래요. 자, 자료 해석 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통해서 공기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아는 게 뭐냐,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한다. 그 선 따라가면서 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 보고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화 상태의 공기 A하고 B는 어떤 상태냐면 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이야. 요 곡선 위에 있는 점 A하고 B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현재 온도에서 최대로 지금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야. 오케이? 그런 식으로 판단해주면 되고,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불포화 상태의 공기 C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에 있는 C라고 하는 녀석은 사실 25도에서는 뭐 한 20g 정도 이렇게 가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10g만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의 공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되고, C 공기를 15도씨까지 냉각하거나 아니면은 9.4g/kg의 수증기를 공급하면 포화 상태가 된다. 뭔 소리냐면 여기 있는 C점을 여기 위에 곡선으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수증기 양을 더 넣거나 그 공기에다가 요 차이만큼 더 수증기를 머금게 하면은 그것도 포화 상태의 공기가 될 것이고, 아니면 온도를 떨어뜨려줘도 된다는 것이야. 똑바로 해서 15도까지 온도를 떨어뜨리면은 그때 또 이제 포화 상태로 이렇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화 상태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갑자기 의문이 생기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온도도 좀 떨어뜨리고 수증기도 좀 더 늘리면 안 돼요?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요 경계선 위로 점이 이동을 하게 되면 포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표정이 좀 애매한데 알겠다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모르겠다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해요, 표정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요 곡선은 계속 나올 거야. 이 곡선 꼭 나올 거니까. 우리 혹시 용해도라는 거 배웠니? 소진? 네. 용해도라는 걸 배워본 적이 있나요? 용해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개그 콘서트에 갓기도라는 건 나오는데 용해도라는 건 안 나오죠. 어때? 용해도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없어요? 가슴 아파요. 용해도 먼저 배우고 이거 배우면 진짜 이 곡선이 용해도 곡선이랑 되게 비슷하거든. 되게 비슷한, 성질도 비슷하고 문제들도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고 해서 좋은데, 용해도는 3학년 때 나와요. 슬퍼요. 2학년 2학기. 미안. 2학년 2학기 첫 단원이 용해도 나오는 그런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배우니까 어쩔 수 없죠. 이거부터 배워야지. 자, 이제 B로 가서 수증기의 응결과 이슬점 보도록 하죠. 응결, 사람 이름인가? 응결 무슨 뜻일까요? 여기 어른데. 얼음은 아니고, 수증기가 아니,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거야. 액체가 되면 그걸 보고 응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냉각돼서 물로 변하는 현상을 바로 응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수증기가 물로 이렇게 맺히는 거. 맺힐 때는 보통 어떤 데 보통 맺히냐? 사람 피부에 이렇게 자고 일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피부에 물이 맺혀 있다거나 그런 일은 잘 없지. 잘 없고, 나뭇잎. 차가운 금속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표면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물로 바뀌어 있단 말이야. 새벽녘에 보면은. 그런 현상을 바로 응결이라고 해. 수증기의 응결 현상. 그 다음에 이슬점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이름이 아주 예뻐요. 이슬점. 그거는 참이슬이고요. 자, 그대들이 알고 있는 그 이슬 맞아요. 그 이슬 맞는데 점자가 붙었잖아. 영어로 하면 포인트야. 이슬이 되는 포인트. 무슨 얘기냐면 얘가 C 상태의 공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온도가 쭉쭉쭉쭉 떨어져요. 그러면 포화 상태가 되는 이 온도가 있을 거잖아. 그치? 얘가 온도를 자꾸 이렇게 떨어뜨리다 보면은 딱 이 포화 곡선이랑 만나는 곳에 온도가 있어요. 이 경우엔 15도. 이 온도를 바로 이슬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슬점이라 그래서 무슨 점 같은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온도라고 생각해. 온도. 매우 중요해요. 이슬점을 온도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이슬점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현재 상태의 공기가 냉각이 된다면, 차가워진다면 몇 도보다 낮아지면 이슬이 생기겠느냐? 그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슬점의 단위는 뭘까요? 이슬점이 온도라고 했으니까 온도의 단위 뭐예요? 도씨, 그치? 도씨, 그냥 C 말고 C 나한테 그런 거냐? 도씨, 그거를 단위는 도씨 단위를 쓴다. 그러니까 이슬점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야, 지금 이 공기 이슬점 몇 도야? 이슬점 몇 도야? 그러면 너무 이렇게 노골적이니까 이슬점 얼마야? 그러면 갑자기 어버버 하지 말고 몇 도다, 온도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줘요. 자, 거기 이슬점. 공기가 냉각될 때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포화 상태에 도달한다는 얘기가 아까 이 봤었던 이 곡선에서 곡선 위의 점으로 이동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곡선 위의 점이 포화 상태니까.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 자, 거기 온도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100만 개. 100만 개 다 하고 와. 자, 온도. 즉 이슬점이라는 거 온도다라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 맨날 이슬점만 나오면 애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슬점이 온도라는 걸 잘 몰라서 그래. 온도에 온도. 10도, 5도, 15도 이런 온도야. 알겠죠? 이슬점은 온도예요. 자, 그러면 이슬점을 결정하는 요인을 먼저 보면 그래요. 이슬점이 결정이 되려면 결국 이 곡선 위에 있는 녀석의 점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근데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만나는 그 온도를 얘기하는 게 이슬점이란 말이야. 따라서 이 이슬점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하는 녀석은 원래 이 C라는 공기가 수증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일단 첫 번째로 결정이 돼요. 그래야 얘가 C가 여기 있었으면 일로 가는 거고 C가 여기 있던 공기였으면 이렇게 가지고 요 온도가 이슬점이 될 거거든. 뭐 28도, 29도 이 정도가 이슬점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원래 공기가 그러니까 수증기를 많이 갖고 있는 녀석이었으면 많이 갖고 있는 녀석이었을수록 이슬점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얘하고 비교를 해봐.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더 수증기를 많이 갖고 있는 거니?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면 좌측이 수증기량이잖아. 더 높은 곳에 찍혀있는 얘가 수증기를 많이 갖고 있는 녀석이었다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왼쪽으로 똑바로 이동을 하더라도 당연히 만나는 곳의 온도가 얘가 더 높겠죠. 그러니까 이슬점이 높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 비교할 때는 네. 옆으로 이동 안 시키고 위로 이동시키는 아니요. 위로 이동시키는 거 아니고요. 이슬점 얘기할 때는 반드시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야. 현재 온도보다 떨어뜨린다라는 거. 떨어뜨려서 그때 이 곡선과 만나는 점 따라서 왼쪽으로 수평으로 이동을 꼭 시켜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근데 가끔씩 뭐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있어. 몇 g이나 더 추가시키면은 포화 상태가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 아닌 이상은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시킨다.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이슬점이 뭐라고? 두 글자? 똑같은 거? 이슬점 이꼴 온도. 무슨 온도? 얘가 수평으로 이동했을 때 요 포화 수증기랑 곡선과 만나는 점의 아래로 내려와서 이 온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이슬점을 결정하는 요인은 현재 수증기량이고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부터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면 그냥 현재 수증기량이 될 것이고 뭔 소리냐면 얘가 온도가 떨어져요. 떨어져서 여기까지 갔어요. 이 이슬점 즉 15도가 됐을 때 그걸 이슬점에 도달했다라고 하는데 이때의 포화 수증기량이라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었던 수증기량이랑 같다라는 얘기니까 뭐 그냥 그 얘기를 괜히 써놔가지고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괜찮아. 그대들만 이슬점이 뭐라 그런 거 잘 알고 있으면 된다고? 온도라고.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 자, 응결량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이거는 뭔 얘기냐면요. 여기 있었던 이 공기를 X라고 해보죠. X라는 공기를 차갑게 냉각을 시켜요. 그 상태 그대로 냉각을 시키는데 이번에는 15도가 아니라 5도까지 냉각시켰다고 보자. 5도까지 쫙 온도를 떨어뜨렸어요. 한 20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원래 이 점으로 가야 되잖아. 이 점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만나면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계속해서 뭐가 되냐면 요 곡선을 따라서 점이 이동을 하면서 요 점까지 이동을 하게 돼요. 이 바깥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이 바깥은 포화 상태를 넘어버린 거니까 수증기를 갖고 있을 수 없고 그러면 얘를 따라 이동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면서 원래 있었던 높이하고 여기 있는 높이하고 차이만큼 물로 바뀐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때까지 수증기였는데 물로 바뀌어가지고 응결돼서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응결량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똑바로 와가지고 찍은 점이랑 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 상의 점이랑 요 차이만큼 요만큼을 숫자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것이야. 계산하면 이 양이 바로 응결돼서 나온 응결량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응결량을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표 숫자 나와있죠. 7.6g, 14.7g, 27.1g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A점에 있던 녀석을 A점은 지금 30도씨에 약 14.7g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던 수증기예요. 그렇죠? A점 보이나요? 30도 14.7g인 상태인데 걔를 10도까지 떨어뜨리면 10도면은 어떻게 쭉 선을 똑바로 그어봐요. A에서부터 수평으로 쭉 그어가지고
그어가지고 축과 만날 때까지 그어보세요. 그었나요? 그래프 그래요. 아 훌륭해요. 자, 잘 그었고 그 다음에 10도에서 그 똑바로 그은 점이랑 A에서부터 수평으로 이렇게 선을 쭉 그어보세요. 끝까지. 훌륭해요. 자, 그었고 근데 얘를 10도까지 냉각시킨다 그랬잖아. 그럼 10도 위에 있는 점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어봐요. 네? 요거를 따라가는데 10도랑 만나는 곳 요 정도쯤에 그건 5도고 그건 5도고요. 밑에 이게 온도잖아요. 10도랑 만나는 곳에 점을 하나 찍었어요. 자, 그럼 점을 찍었으면 그 두 점 사이에 수직으로 몇 그램 정도 차이가 나는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왜? 여기 14.7이고 7.6이거든. 그러면 14.7 빼기 7.6 하면은 그 사이 거리가 나오겠죠. 7점이 7.1이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 30도에서 10도로 냉각을 시키면 7.1g이 물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요. 이해됐나 봐요. 여기 14.7g이었잖아. 지금 갖고 있는 녀석이. 10도까지 냉각을 시켰잖아. 그러면 이때는 7.6g을 가지고 있는 게 맥시멈이라고. 최대한이야. 따라서 14.7이랑 7.6의 사이 차이인 7.1g은 물로 나왔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되니? 그래서 여기 점을 찍었는데 여기 이제 수증기량이 14.7g이 있는 상태잖아. 근데 선을 따라가니까 7.6g이 맥시멈이야. 최대 한도가 이 곡선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차이만큼 14.7 빼기 7.6 한 7.1g은 물로 나왔을 거다라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고. 형이 그래요. 막 엄청 높은 온도에서 엄청 낮은 온도로 확 냉각시키면 물이 쫙 나오죠. 깁도 많이 차이 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런 데나 금속 같은데 아주 물이 뚝뚝 떨어져. 그 정도로 해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왜 차가운 물 같은 거 여름에 더운 여름에 차가운 물만 하나 이렇게 딱 갖다가 떠놔도 컵 표면에 막 물 엄청 맺히잖아. 뚝뚝 떨어질 정도로 맺히잖아.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 주변 공기가 냉각이 되기 때문에 물이 쫙쫙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수증기 응결량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나요? 방금처럼 그 점에서 쭉 수평으로 긋고 떨어지는 온도점이랑 요 점이랑 차이 수직으로 얼마나 차이 나느냐 그람 단위로 나오겠죠? 그람 단위로 나오는 그 양이 바로 응결돼서 나오는 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야, 훌륭해요. 뿌듯하군요. 자, 그러면 이슬점 측정하기까지만 설명하고 좀 쉬었다 하죠. 탐구 분석 비법 이슬점 측정하기. 현재 공기의 이슬점을 알아볼 수 있대요. 어떻게 하냐? 일단 현재 공기의 온도를 측정해요. 몇 도인지 측정하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 컵에 얼음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컵의 표면이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측정을 하면 된다는군요. 아주 측정하기 쉽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뿌옇게 된 건가? 아닌가? 고민하겠죠? 아마? 그래요. 그래주면 되고. 자, 다음 편은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현재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인가? 라고 했으니까 2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냐? 라고 표에서 그냥 찾아주면 돼요. 현재 공기는 20도씨니까. 그럼 표에서 20도씨는 얼마래요? 그래요. 14.7g이 있으면 포화 수증기 양이 만족이 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현재 공기 이슬점이 10도씨일 때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은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 10도씨가 됐을 때 응결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물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표에서 10도씨는 몇 g이래요? 포화 수증기량이? 표에서 10도씨에 돼 있는 그래요. 7.6g. 현재 7.6g이 있다는 뜻이야. 7.6g이 있고 따라서 10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응결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훌륭해요. 자, 그거까지 설명을 했고 자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응결 이 포화 수증기량이랑 응결 이슬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지요. 생각보다 잘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서
포화 수증기량. 오늘은 상대습도까지만 하지 뭐. 요거 하고 상대습도 조금 설명하고 그렇게 마무리해요. 자, 포화 수증기량.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땡땡 상태라고 한다. 무슨 상태? 포화 상태라고 하죠. 자, 공기를 최대한으로 포함하고 있을 때 포화 상태라고 해요. 이때는 물 표면에서 수증기로 증발하는 분자 개수와 증발하는이라고 써요. 그렇죠. 증발하는. 그러니까 물 표면에서 이렇게 공기 중으로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그 개수랑 그다음에 수증기가 물로 응결되는 분자의 개수가 같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응결되는. 그래서 포화 상태일 때는 어떻게? 마치 그냥 보기에는 물이 증발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증발도 되고 있고 다시 응결도 되고 있고 그 양이 같아서 그럴 것 뿐이에요. 자, 두 번째, 포화 수증기량은 포화 상태 공기 얼마만큼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 양인가요? 1g. 아니요. 1kg. 그렇지, 1kg. 공기는 1kg.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 양을 그램 단위로 나타낸 게 바로 포화 수증기량이 되겠어요. 다음,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증가한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요 그래프야. 위로 갈수록, 아니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위로 하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2번. 그래프 보기가 쉽지 않죠? 자, 미안해요. 자, A에서 C 중 포화 상태에 있는 공기를 모두 고르시래요. A, B. 그렇죠. 그 곡선 위에 있는 녀석들이 바로 포화 상태에 있는 수증기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하고 B 두 개를 골라주면 되겠고요. 다음에 A 공기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은 그럼 몇 g이에요? 10.6. 그렇죠. 10.6g per kg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옆에 킬로그램도 써야 돼요. 보인다. 아니요. 그램 per kg은 옆에 괄호 옆에 단위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는 한번 확인만 해보시면 되고 쓰진 않아도 돼요. 두개 똑같이 써야 돼요. 이거 쓰면 그램 per kg이지? 그램 per kg이 그 단위가 되는 거예요. 앞에 g이라고 하는 녀석은 수증기의 양, kg이라고 하는 건 공기의 양.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다음 3번. C 공기를 포화시키려면 공기의 온도를 몇 도까지로 낮춰주면 될까요? 15도. 그렇지. C에서 어떻게 저 축을 향해서 수평으로 선을 그어보는 거죠. 긋다가 이 곡선이랑 만나는 곳의 온도, 기온을 읽어주면 그게 바로 이슬점의 온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공기 온도를 15도씨로 낮추거나 아니면 수증기를 몇 그램 추가로 공급해주면 될까요? 수증기를 10.6에서 20.0이 될 때까지 맞춰줘야 되니까 얼마나 더 넣어주면 되냐? 10. 아닌데? 20.0에서 10.6을 빼야지. 아, 거기 보면, 그러니까 요 점의 수증기량은 20.0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10.6g이 있는 상태니까 더 공급해줘야 되는 건 9.4g을 더 공급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9.4g per kg 공급해주면 된다. 자,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응결과 이슬점 보도록 하죠. A 공기 위치 보이죠? 네. 거기서 이슬점은 몇 도일까요? 20도. 어우, 소진이 왜 이렇게 잘하지? 훌륭해요. 자, 어떻게 구했어요? 왼쪽으로 쭉 선을 그어서 그 곡선이랑 만나는 곳에 점의 온도를 읽어줬죠. 네. 자, 그렇게 해서 20도씨다 하면 되고요. 이번에 A 공기 1kg이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얼마일까요? 그걸 물어봤어. 그러면 그 상태 30도씨에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공기라는 거니까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 주면 되겠네요. 20. 그렇죠? 위로 올라가서 곡선이랑 만나는 곳에 수증기량 숫자를 읽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27.1g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공기 1kg을 10kg까지 냉각시키면 10.6. 그러면 선을 쭉 그어가지고 10kg의 포화 수증기량은 7.6g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쑥 올라가는데 A 공기가 요쯤 있대요. A고요. 얘가 14.7. 그 다음에 얘가 몇 도까지? 10도까지? 7.1 아닌가? 맞아요. 7.1. 왜 7.1이냐면요. 7.6이랑 14.7을 그렇지. A점에 있는 녀석이 차가워져. 10도까지 차가워져. 그러면 요 점에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위에 있는 녀석 요게 이제 포화점이니까 포화점보다 더 많은 양은 뭐가 되냐? 물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죠. 요만큼 차이만큼. 그래서 14.7 빼기 7.6 해가지고 7.1g이 물로 바뀐다. 그 정도로 해주면 되겠어요.
4번 오른쪽 그림은 온도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에서 D 공기의 이슬점을 각각 쓰시래요. 각각 쓰시라 그러면 좀 그래 잘 펴봐. 잘 펴면 A가 왼쪽으로 가다가 만나는 점의 25도. 기온을 보면 25도가 돼요. B는 어때? B는 20도. 그래요. B 20도. C는 C는 10도. 그래요. D는 20도. 아우 아주 잘하고 있어요. 소진아 너 천재인가 봐. 아니 훌륭해요. 유선아 되고 있니? 이슬점 찾을 수 있겠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슬점. 다음에 두 번째 A에서 D 공기를 10도씨까지 냉각시켰을 때 응결량이 가장 많은 것을 쓰시오. 그러면 응결량이라고 하는 거는 A, B, C, D 중에 뭐가 제일 많을까요? A. 그렇죠. 왜? A랑 B, D 이런 데 점에서 각각 이렇게 왼쪽으로 쭉쭉 그어본다고. 그어보고 이 밑에 있는 점이랑 차이가 제일 큰 녀석을 골라주면 되겠죠. 되니 소진? 두 번째 거 A인 것을 펴느라 여념이 없군요. 미안해요. 다음번에는 꼭 좀 더 안쪽으로 넣어줄게. 책 보기 편하도록. A가 제일 많이 나오게 되고요. 다음 3번 D 공기를 몇 도까지 냉각시켜야 포화 상태가 되는지 쓰시오 라는 얘기는 그냥 이슬점을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야. 이슬점을 저렇게도 물어보고 이렇게도 물어보고 말을 바꿔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20도씨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3번까지 했어요. 3번은 20도씨. 자 5번 오른쪽 그림은 이슬점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래요. 이슬점은 공기가 냉각되어 땡땡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는 온도이다 라고 하는데 응결. 그렇죠. 냉각돼서 응결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져요. 그렇죠. 높아지죠. 유선? 되고 있나요? 그래요. 훌륭해요. 자, 다음 3번 이슬점에서의 땡땡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건 공기 1kg 속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이다 라고 하는데 이슬점에서의 무슨 수증기량일까요? 포화. 그렇지. 이슬점에서의 요 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게 현재 상태의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건 현재 상태의 수증기량이랑 같다 라고 이렇게 얘랑 비교를 해주는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용어를 보면 자, 그까지 해가지고 이제 포화 수증기량을 했는데 요만큼 해가지고는 사실 포화 수증기량을 잘 알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오투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요 부분 문제풀이를 좀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끝나고 숙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얘기해 줄게. 알았지? 자, 37페이지로 넘어가서 상대 습도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잠깐만 있어봐. 상대 습도. 자, 그러면 얘도 말 뜻을 한번 보면 습도라는 말은 알죠? 얼마나 습하냐, 습하냐, 건조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습한 정도를 습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 상대는 뭘까? 너의 습도냐? 그건 아니죠. 너의 습도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라는 뜻이잖아. 우리 이 상대적으로라는 말의 반대말은 혹시 뭔지 아니? 상대적이다의 반대말? 아 그거 둥둥둥둥. 갑자기 국어 시간인가요? 상대적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들어본 것 같은데. 절대적이라는 말 들어봤니? 아 상대평가. 그래, 상대평가 절대평가 그거야. 반대말이 절대고. 그래서 절대 습도라고 하는 거, 절대평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나만 잘하면 돼. 내가 몇 점이냐가 중요한 거야. 내가 몇 점이냐가 중요한 게 절대평가. 근데 상대평가라는 건 내가 몇 등이냐가 중요한 거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중에서 어느 정도를 달성하고 있느냐 그거를 보는 게 상대 습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기준이 존재를 한다는 거야. 다른 기준이랑 비교해서 내가 뭐 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내가 많은 건지 작은 건지 다른 기준으로 비교를 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른 기준이 뭐냐면 그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되는 거야. 뭔 소리냐면요, 거기 밑에 바로 밑에 박스가 나와요. 박스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식을 보면 상대 습도 해놓고 단위는 뭐 쓴대요? 퍼센트 단위 쓴다고 하죠. 습도는 80%겠습니다. 습도는 70%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퍼센트 단위로 얘기를 하는 거고, 요게 잘 보세요.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공기의 수증기량 곱하기 100. 이 곱하기 100은 퍼센트 만들어주려고 곱하기 100 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곡선에서 보면 색깔을 달리하여 파란색 나와라. 뿅. 자, 이 점에서 이 상대 습도를 구하고 싶은 거야. 상대 습도를 구하려면 저 공식에 따르면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 여기 있는 20g이라고 하는 녀석, 그게 분모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똑바로 위로 올라가서 요게 이제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에 들어가는 건 여기에 있는 10g이라고 하는 것, 그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의 상대 습도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위에 올라간 20분의 현재 있는 10 곱하기 100 해가지고 50%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상대 습도라는 거는 높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습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렇겠지? 요 분모 값이랑 분자 값이 같아지면 같아질수록 10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아래에 뚝 떨어져 있으면 이건 습도가 굉장히 낮은 것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습도가 높아진다라는 것까지 이해가 되면 되겠어요. 그렇게 구하게 됩니다. 이 곡선에서는 그렇게 표시를 하고 요 식은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공기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나타내게 돼요. 그리고 혹시 아까 얘기했으니까 절대 습도라는 말도 있어. 절대 습도라는 말도 있는데 얘는 대신에 단위가 퍼센트가 아니야. 퍼센트가 아니고 그램 퍼 킬로그램. 그램 퍼 킬로그램? 또 나왔네요. 그렇죠. 요 단위잖아. 현재 그냥 수증기량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개념이 있긴 한데 일상생활에서 안 써. 의미가 없거든. 절대 습도 뭐 수증기가 10g 있으면 어떻고 20g 있으면 어때? 그건 아무 상관없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습도라고 하는 건 사실 이거야. 인간이 느끼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습해, 건조해 라고 느끼는 건 이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야. 상대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퍼센트가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습하다 라고 느끼고 저 상대 습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건조하다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히터를 틀면 건조하게 느껴지는 이유, 원래는 온도가 뭐 10도 정도였으니까 공기가 한 요 정도 상태에 있었다고 치자. 근데 갑자기 온도가 이만큼 높아진 거야. 이만큼 높아지게 되면 아까는 분명히 포화 수증기량에 비해서 얼마 차이 안 났으니까 한 70% 80% 됐단 말이야. 습도가. 근데 이쪽에 갔더니 갑자기 습도가 20%대로 뚝 떨어져 버리지. 이 정도 눈대중으로만 봐도. 그렇기 때문에 건조해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야. 히터를 틀었을 때. 그게 바로 이 상대 습도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까지 해주면 신기하죠. 왜 사람은 상대 습도를 더 민감하게 느끼는 걸까? 절대 습도, 절대적으로 수증기가 많으면 좋아, 습기가 많군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명체가 습도라는 걸 느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증발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는지를 느끼는 거야. 본능적으로. 피부에서 자꾸 물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고. 그게 바로 우리가 건조하다고 느끼는 느낌의 정체야. 그런데 이 증발이 잘 일어날 조건은 뭐냐면 상대 습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는 거였잖니. 그러다 보니까 절대 습도는 의미 없고 상대 습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증발이 빨리 일어나니까 건조해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실생활에 중요한 습도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뭐 습도를 잘 높여줘야 뭐 감기에 안 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니? 겨울에 막 난방만 잔뜩 하면은 건조해져 가지고 감기에 잘 걸려요. 뭐 그래요. 들어본 적 없으면 괜찮아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코 속에 점막이 항상 이게 젖어 있어야 여기서 이게 뭐 한 번 더 먼저 걸러주는 그런 작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너무 건조하게 되면 그쪽에 있었던 습기들이 다 증발해버려요. 증발해버리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런 처음에 1차 방어막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감염이 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가습기가요. 네. 물로 뿌려서 습기를 좀 더해주는. 그렇지. 공기 중에 이 수증기량을 늘려주는 거야. 쭉 위로 늘려주는 거지. 근데 그런데 그거 한번 안 좋다고 나왔잖아요. 그 가습기가 원리가 뭐냐면 물을 말 그대로 수증기 형태로 조그마한 입자로 바꿔가지고 뿌려주는 거야. 공기 중으로. 그렇게 수증기 양을 늘려주는 건데 거기에 들어간 수증기가 우리가 숨을 쉬다 보면 당연히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겠지. 근데 그냥 물을 이렇게 뿌려준다.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사용했던 가습기 살균제라고 불리는 거. 가습기가 물 쓰는 것보다 보니까 물때도 잘 끼고 거기에 막 세균, 미생물 번식이 잘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살균하려고 뭐 이렇게 넣는 게 있었어. 가습기 살균제라는 거. 근데 그 물질이
인체에 들어가면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었던 거지. 근데 그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공기 중에다가 퍼뜨렸기 때문에 숨 쉬면서 자기도 모르게 엄청나게 많이 흡입을 하게 된 거죠. 그 결과 폐에 문제가 생겨서 죽은 사람도 되게 많았어. 그게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야. 그래,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정도에 있었던 일이고, 최근에 한 1, 2년 전에도 이슈가 돼가지고 막 처벌도 받고 사람 많이 죽어서 혹시 그거 옥시부터 시작해서 몇몇 업체,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사람들 가습기 살균제 잘 안 쓰잖아. 가습기 그냥 손으로 씻고 말지 이러면서. 왜 가습기가 이렇게 씻기가 좀 귀찮고 맨날 씻기도 그렇고, 그래도 하루 이틀만 지나도 미끌미끌 물때 생기고 그래가지고 관리하기 힘들었거든. 나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중앙에서 난방을 하니까 난방이 대땅 세요. 대땅 세니까 막 쩍쩍 갈라진단 말이야, 얼굴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상마다 전부 다 이렇게 막 가습기를 막 갖다 놓고 하는데 귀찮잖아, 매일매일 청소하기. 그래서 나도 그 옥시에서 나온 가습기 살균제를 열심히 넣었던 기억이 나. 실제로 나. 그런데 잘 살고 있어요. 그게 또 이제 주로 피해자들이 누구였냐면 임산부는 왜 문제가 됐냐면은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까 2인분의 호흡을 하는 거야. 사실은 뭐 애가 2인분이 안 된다고 하면 1.5인분 정도의 호흡을 하다, 호흡 양이 더 늘어나는 거지. 아기한테까지도 산소를 전달해 줘야 되잖아. 평상시 자기가 호흡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호흡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몸 전체적으로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임신하고 말기가 되고, 게다가 또 병원에서 주로 이제 들어있는 경우에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병원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임산부들의 피해가 좀 컸고, 플러스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폐 기능이 완전하지 않은데 그런 식의 호흡을 한 경우에 좀 후유증이 남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이 죽었어. 저 가습기 틀고 자면 죽어요. 왜 죽어요? 가습기 자체가 나쁜 거 가습기가 나쁜 건 아니라니까. 가습기 안에 들어가는 그 살균제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문제였던 거지. 그게 들어가면 폐를 굳히는, 폐가 섬유화되는, 원래 폐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왜 돼지 폐 먹어봤니? 순대집 가면 이렇게 폐도 이렇게 같이 썰어주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폐 말랑말랑하게 생겼어요. 갑자기. 한번 먹어봤는데. 그렇지. 순대는 이렇게 해가지고 당면이 이렇게 들어있죠. 처음 들어봐요. 그럼 순대가 돼지 대장이에요? 돼지의 내장에다가 당면 채운 거, 그게 되죠. 돼지 피 같은 것도 채우기도 해요. 순대고, 간은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약간 구멍 같은 것들이 조금 있는, 네. 되게 먹으면 퍽퍽한 그게 이제 돼지 간이지. 나는데. 똥 먹어봤냐? 똥을 먹어봤어요? 똥 맛인지 알죠? 자, 뭐 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폐는 어떻게 생겼냐면, 간이랑 생긴 모양 자체는 비슷한데 약간 좀 더 두껍고, 간보다는 두껍게 썰어요. 왜냐면 얇게 잘 안 썰리거든. 물컹물컹해. 얘는 딱딱하잖아. 물컹물컹하고 구멍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약간 좀 더 큰 구멍들이 이렇게 막 나 있는, 그리고 요 구멍 부분에 뭐 이렇게 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맛있어요. 물컹물컹한 식감에. 봤을 텐데 순대 파는 데서 간도 넣어줄까요? 폐도 넣어줄까요? 마음에서 팬은 말 안 해도 돼요. 폐라고 부르진 않지. 폐라고 부르진 않고 그냥 간 넣어드릴까요? 하고 묻잖아. 그러면 이것도 같이 넣어주잖아. 근데 그래요? 딱딱한 거 있고 물컹물컹한 거 있잖아. 왜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그래? 근데 순대 어디서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순대 어디서 먹냐면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먹었죠. 뭐 여튼 그 검은 색깔에다가 좀 이상한 순대는 거의 다 검은색인데. 아니, 간은 까만색은 아니지. 페요. 그래, 약간 검지. 좀 이상 느낌이 순대는 이상하지. 동그란데 왜 이거는 폐가 검어요? 아 익혔거든. 먹어봤어요. 원래야 뭐 빨간색이나 뭐 이런 색이었겠지. 근데 그게 폐였구나. 익혔으니까 색깔이 바뀐 거죠. 꼬들꼬들하고 맛있어요. 이거 근데 약간 좀 물컹물컹 맛있어. 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 동물의 동일한 신체 부위를 먹으면 좀 더 그 기능에, 그 부위의 기능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닌데, 좀 그런 거 있잖아. 왜 무릎이 아프면 아이고 도가니야 그러면서 도가니탕 먹으러 가고. 그런 거 없냐? 우와 진짜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해요. 약간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튼 그래요. 자, 상대습도를 하고 있던 중이었죠. 순대 엄청 많은 건 내장 조직이죠.
스승님 그런 내장 엄청 좋네. 시끄러워요. 자, 첫 번째 이슬점에서의 상대 습도는 100%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슬점에서의 상대 습도는 100%다 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슬점이라는 게 요 점에 간 거잖아. 요 점에 간 거니까 이 점에서는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수증기량이 같지.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100분의 100 곱하기 100이니까 어차피 100%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슬점에서는. 근데 우리가 느낄 때 15도에서 네. 그 수준 뭐였지? 그 포화 상태가 된 거하고요. 네. 20도에서 포화 상태가 된 거하고요. 느낌은 똑같아요. 뭐예요? 습도에 관련된 느낌은 똑같아요. 선생님, 응. 그요 칠판 지우개요. 네. 물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닦으면요. 네. 그게 증발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빨리 근데 증발되죠. 히터를 틀면 더 빨리. 그럼요. 왜? 습도가 낮아지니까 증발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지. 습도에 따라서 증발되는 속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다음 2번. 기온이 일정할 때. 자, 일정할 때는 요 선 위에서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어느 게 더 습도가 높겠나요?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현재 수증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습도가 높게 나오겠죠, 당연히. 세 번째,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해?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가로줄로 일정한 점에서 여기랑 여기랑 찍었을 때 어느 게 더 습도가 높냐라고 하면 요 점이 높아요, 요 점이 높아요. 습도가 높은 건. 왼쪽, 오른쪽. 오른쪽. 아니야, 왼쪽이지. 왜? 왼쪽인 이유가 포화 수증기량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 이게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만큼을 100으로 봤을 때 이게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게 상대 습도잖아. 그렇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 이 점이 이거랑 이 점이랑 하면 끽해봐야 뭐 한 20% 정도밖에 안 될 거잖아.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겠고 여기는 한 4분의 3이나 5분의 4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습도가 온도가 낮을수록 습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좋아요. 그러면 상대 습도의 측정. 이거 측정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습도계 본 적 있니? 습도계? 습도계가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건습구 온도계, 건습구 습도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모발 습도계라는 게 있어요. 모두가 다 모발. 머리카락을 하나 뽑아요. 머리카락을 뽑으면 이 머리카락이 얘가 습도가 높으면 좀 늘어나. 우와. 왜? 습기를 먹으면서 늘어나고 습도가 낮아지면 증발이 되면서 쪼그라들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습도를 재는 게 있어요. 모발 습도계라고 그래요. 진짜 있어. 뻥치는 거 아니고 진짜 있어요. 그럼 머리가 축축해요? 뭔 소리예요? 갑자기? 아니, 머리가 물을 먹으면 길어진다고요. 조금 길어진다니까? 그러면 머리가 좀 그래요. 머리 감고 나왔을 때 조금 길고 머리 말리면 다시 줄어들어요. 아, 그래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는 거구나. 머리 자른 다음에.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로 그래요.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고 특히 머리가 길면 길수록 그 차이가 더 많이 나겠죠? 그래서 남자들은 웬만해서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여자들도 뭐 느끼지는 못해. 느끼지는 못하고 야, 이거 한 60cm, 70cm 되는데 한 0.5cm 늘어난다고 그거 느끼겠어? 늘어나는 폭이 그렇게 막 10cm씩 늘어나고 그러지 않아요. 야, 그건 괴물이고 귀신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늘어나긴 늘어나고 그 정도를 이용해가지고 습도를 측정하는 모발 습도계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건습구 습도계. 건구하고 습구하고 온도계가 두 개가 있는 거야. 건습구 습도계라는 건. 온도계가 되게 다르게 생겼어요. 아니요, 두 개 똑같은 온도계인데 근데 어떻게 진짜 레알 똑같은 온도계인데 하나는 그냥 공기 온도를 재고 이걸 건구 온도계라고. 마른 곳이라서 건구 온도계라고 얘기하고 습구 온도계는 여기다가 물을 적신 천을 감싸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건구에서는 그냥 이 공기 중의 온도가 측정이 돼요. 그러면 습구에서는 그냥 온도계 갖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온도계 두 개. 그냥 온도계 두 개 가지고 만들어도 돼요. 그다음에 습구는 여기다가 물 적신 천으로 감싸 놓으니까 여기서 증발이 일어난단 말이야. 증발이 일어나면 온도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물을 묻혔어요. 물이 날아가요. 시원해요? 더워요? 시원해요. 시원하죠. 온도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요. 뜨거운 물이 해도 날아갈 때는 시원해. 닿는 순간은 뜨겁겠지만 날아갈 때는 시원해. 증발할 때 열을 뺏어가거든. 그래서 건구 온도보다 습구 온도가 무조건 낮아. 같거나 낮아. 그래서 이 온도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가지고 습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증발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즉 습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증발이 활발하겠지. 증발이 활발하면 건구 온도보다 습구 온도가 더 많이 나죠. 증발하면서 열을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 차이가 1도냐 2도냐
3도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 숫자가 뭐 이렇게 디지털로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야. 표에서 찾아야지. 아무리 봐도 디지털로 나올 만한 데는 없죠. 그래서 근데 여기 책받침을 왜 하는 거예요? 책받침이요? 책받침으로 해주는 이유는 그거는 빨리 증발하라고 바람 붙여주나 본데? 그런가? 펄럭펄럭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지? 책받침을 왜 갖다 놓은 거지? 여튼 그래요. 선생님, 책받침은 필요 없어요. 물 온도를 지금 어떻게 해요? 물 온도를 잰다고? 네. 저기 보면 이 습구 온도계의 끝이 반드시 물 속에 푹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을 묻힌 천 부분이 묻도록, 그러니까 증발이 일어나서 그 부분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건습구 온도계라 그래가지고 온도계가 이렇게 두 개가 꽂혀 있어. 두 개 꽂혀 있고 거기 밑에 물 좀 붓게 돼 있거든. 물 좀 부으면은 거기에 이제 천이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물이 들어가면 천을 적시고 천은 습구 온도계 끝에 매달려 있고 그래가지고 증발되는 그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요. 네. 습구 온도계가 여기에요. 네. 그냥 물이 맺히지 않아요. 다 막아져서. 나중에 건습구 온도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온도계 혹시 집에 온도계 있니? 그래요? 응. 있나? 없나? 있니? 요즘은 집에 온도계 있는 집은 사실 잘 없긴 하지. 잘 없긴 옛날에 한데. 있었는데 거의. 그렇지. 옛날에 있었는데 요새 누가 그걸로 측정하고 있냐? 방방마다 다 이렇게 온도 눌러보면 몇 도인지 다 나오는데. 여튼 그래요. 나중에 한번 원리를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해요. 언제요? 다음 주 토요일쯤? 토요일쯤? 다음 주 토요일 왜? 어디 가요? 그래 간다 그랬지. 자, 알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어디까지 한 걸로 하느냐면 상대 습도까지 설명한 걸로 그렇게 일단 해놓도록 하죠. 건습구 온도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대 습도까지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잠깐. 자, 그러면 O2를 꺼내보세요. 숙제를 내드려야지. 오투 여행 갔다 와서 엄청 밀렸을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하면 되지. 여행 갔다 왔는데 수업은 한 번밖에 안 빠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 겁나게 하는데. 근데 왜 또 많을 거라고 이렇게 지레짐작하고 그러시나? 우리 B급 파동하지 않았냐? 네. 그렇지. 끝났죠? 근데 왜 이렇게 깨끗하지? 비가. 요상하게 깨끗한데? 이거 한 거 같은데. 그렇지? 했지? 했어요. 그다음에 기권, 복사 에너지, 대기 중의 온도, 상대 습도까지 했죠? 자, 101페이지까지 해오면 되겠어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101페이지까지 풀어오도록 하세요. 상대 습도까지. 오케이? 몇 장은 그래. 자, 좋습니다. 각자 세보도록 하시고요. 오늘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옮기면 그쪽에 실험실 같은 것도 실험실은 힘들 것 같고. 야, 이거 그냥 학교